그리고 처음에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오늘, 야,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저희 작품 2개밖에 안 했거든요? 연관된 거라고 해도 장수산하고 이제 모라니 피기까지 시 4개밖에 안 했어, 얘들아.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듣고 내신 1주차 나갔으니까 한 번 듣고 바로 아는 거는 힘들어. 알겠죠? 그래서 계속 복습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내가 완벽하게 문제는 다 맞추고 설명을 들었는데 왜 모르지? 그래서 문제집이 있고 문제를 계속 푸는 거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너무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자꾸 시무룩해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러면은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무리하지 말고 우리 자전거 배울 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거의 다 타죠. 자전거 탈 때 봐봐. 머리로는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거예요. 이론 수업. 근데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상 내가 이론을 안다고 해도 자전거를 바로 이론만 듣고 야 중심 잘 잡고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바로 타는 건 아니잖아. 몇 번 넘어지고 이렇게 해야 잘 타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문제도 풀어봐야 내가 습득을 해야 푸는 거니까 숙제 일단 해오라는 거 해오시면 발전은 계속 있어요. 알겠죠? 숙제 계속 해오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진도 나갔나요? 나상 다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고 자, 나상은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현대소설인데요. 나상의 제목의 의미 먼저 보고 갑시다. 나상은 사전적인 의미가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나체할 때 나고요. 모습 상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이야. 근데 왜 벌거벗은 모습이냐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옷 입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순수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제목의 의미 서술하시고 제목의 의미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핵심 단어는 순수예요. 순수를 활용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2가지거든요. 시대적인 배경하고 연결을 지어도 되고 그리고 인물하고 지어도 돼요.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그러니까 요즘을 따지면 유치원생 느낌으로 순수하고 본연의 그런 모습,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작품 안에서도 할 거지만 우리 등장인물 중에 형이 나와요. 그래서 형의 순수한 모습이 나오고요. 뒤에서 쓸 거야. 그리고 이제 배경이 전쟁이다 보니까 전쟁에서 서로 지금 왜 우크라이나, 왜 러시아를 막 비난할까? 아니 인간이 살아가는데 순수한 모습 본연이 있는데 왜 굳이 싸우냐, 갈등을 하냐.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순수한 자연 전쟁으로 인한 순수한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순수 떠올려주시면 돼요. 나상이라고 하는 건. 계속. 그러면 여기에서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현대소설에서 우리 2가지는 체크 좀 이론을 하고 가자. 요거는 너무 중요한 이론이어가지고 보고 갈게요. 오른편에 좀 제가 쓸 공간을 좀 남겨놨어요. 아니면 왼쪽에다가 빈 공간도 조금 있죠. 거기서 아무데나 편한 데 쓰시면 되는 거고요. 현대소설인데 첫 번째는 제시방법, 서술상의 특징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점, 몇 인칭 시점이냐, 그리고 구조, 시간의 흐름이냐, 아니면 역순행이니, 아니면 액자식이니, 이런 것들 구조 형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제시 방법 등등등. 제시 방법이라고 하는 건 직접 설명하니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니, 이런 거예요. 포인트는 무조건 나올 거는 소설에서 뭐다? 서술상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내용이겠지. 내용 세부적인 이해야. 예를 들어서 인물의 특징이라든지 혹은 성격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무조건 나오죠.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얘들아 형식 한 문제, 내용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응용되는 게 시하고 마찬가지로 보기로 활용해가지고. 알겠죠? 다른 작품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데 소설은 대부분 배경을 설명을 해줘야 6.25가 어떻게 됐고 전쟁이 어떻게 됐고 막 이런 것들 설명해줘야 그거하고 결합해서 하는 문제, 응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게 안 나오면 어휘 나오겠지. 단어, 뜻. 서울여고는 내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가봅시다. 일단 제시 방법이요. 제시 방법. 제시 방법은 서술자가 어떻게 제시를 하냐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인이는 행복했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너네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쟤 행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건 직접 제시예요. 근데 수인이가 가만히 있다가 약간 눈물을 또르르 흘리고 그리고 코를 훌쩍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저 뭔 일 있나? 슬픈가? 라고 한번 추측을 해요. 이거는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제시 방법.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 설명 듣고 쓸 시간 드릴게요. 직접 제시와 간접적 제시가 있어요. 뭐를 직접적으로 하고 뭐를 간접적으로 하냐면 심리나 혹은 성격을 직접 했는지 간접 했는지. 시험 문제 뻔하지 않니 얘들아? 제시 방법 다른 하나는 이렇게 설명하거나 밑줄 친 부분은 무슨 제시 방법인지 서술하거나. 알겠지? 그러니까 그 문장을 보고 무슨 제시 방법인지 떠올려줘야 돼. 오케이? 직접 제시 방법은 서술자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텔링이라고 해가지고 말하기라고 나와요.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무슨 영어까지 나와. 텔링 이렇게. 그리고 간접적인 제시 같은 경우는 보여주기예요. 근데 누가 보여주냐면 서술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볼게요. 이제 A랑 B랑 싸우고 있어 얘들아. 설명 듣고 쓸게요. A랑 B랑 싸우고 있어. 근데 내가 야 A 화났고 B가 진짜 슬퍼 이렇게 말해주는 거는 내가 얘네들의 상황을 내 말로 너네들한테 전달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진 찍듯이 A는 얼굴이 씩씩대고 막 호흡을 막 이렇게 하고 있고 B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거 막 주절주절 하는 걸 이렇게 다 보여줘 그대로. 이건 보여주기 간접 제시인 거야. 결론은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술자의 말이에요. 서술자가 직접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서술자의 설명. 근데 얘는 서술자가 그 인물의 상황과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인물들의 말을 인물의 말 혹은 그러니까 대화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얘들아 그럼 골라봐봐. 간단하게. 자, 흥부는 착합니다. 직접이야 간접이야? 흥부 착한데 직접. 좋습니다. 그 다음에 흥부가 가만히 있는데 놀부가 와서 때렸습니다.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 우리가 뭘 알죠 거기서? 놀부 진짜 나쁘다. 성격을 알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가 얘기는 해줘. 당연히 서술자가 당연히 얘기를 해줘죠. 계속 그 역할이니까. 근데 흥부 가만히 있는데 놀부 와서 때렸대. 그걸 보고 나쁘다 생각하니까 간접적인 제시라는 거죠. 얘들아 시험 문제는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랑 문장 하나 주고 무슨 제시 방법이에요 물어보는 거랑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세부적으로 헷갈리게 나와요. 말하기냐 보여주기냐. 주의해야 될 거 뭐라고요? 인물이 말하는 거 아니고 서술자가 말하는 거야. 서술자는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요거 한쪽에 메모하자. 요거 아무데나 메모.
봅시다. 제시 방법까지 설명했고요. 자, 현대소설 여기에서는 나상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라고 하면 미안. 이거 설명하기 전에 구조 먼저 설명드릴게요.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면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서 아까 좀 이따가 본문에서 살펴볼 거지만 우리 액자는 큰 틀이잖아요. 거기 안에 사진이 있는 거잖아요. 메인 얘기는 뭐예요? 사진이에요. 맞죠? 얘는 겉틀이란 말이에요. 맞죠? 쫄지 마세요. 그래서 겉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알맹이 얘기가 뭐냐면 내 할머니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래서 알맹이는 내부 이야기가 할머니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게 구조가 다시 액자형 소설인 거고, 액자가 무슨 이야기? 겉의 이야기라고 해서 외화라고 하고 안의 이야기라고 해서 내화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구조가 뭐라고? 큰 틀 안에. 그러니까 너네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연예인들의 얘기야. 연예인들의 얘기가 사진이고 너가 나한테 얘기해주는 이제 시작하는 그 단계가 겉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을 쓸 때는 이런 구조도 확인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한쪽에다가 액자형 구조만 써주세요. 액자형 소설, 액자형 구조, 액자형 소설. 액자형 소설. 졸리신 분은 잠 깨고 오세요. 물 마시고 오던가. 봅시다. 자, 시원한 여름 저녁이었다라고 처음에 시작해요. 뭐가 나와요? 계절적 배경, 시간적인 배경이죠.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계절, 시간, 배경 써주세요. 표현법하고 내용 좀 같이 볼게요. 요거 그 다음 문단은 봅시다. 바람이 불고 시커먼 구름대가 서편으로 몰려달리고 있었다. 자, 첫 번째 문장 자체. 날씨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쵸? 그래서 상징적인 게 뭐예요? 바람이 불고 시커먼 구름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주 불안정한 대기, 그러니까 불안정한 날씨예요. 그 구름이 몰려 쌓이는 먼 서편 하늘 끝에서 이따금 칼날 같은 번갯불이 번쩍이곤 했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번갯불이 번쩍이곤 했었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표현법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름대가 몰려 달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따금씩 칼날 같은 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구름대가 몰려 달리고 있었다. 얘들아, 무슨 표현법일까? 구름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그죠? 근데 달리는 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할 수 있다. 그럼 무슨 표현법일까요? 무생물이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 의는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고, 이거는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뭐죠?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써주세요. 화류법. 칼날 같은 무슨 표현법이에요? 직유. 예성이 잠 깨고 오실까요? 물 마시고 올래요? 졸리면 정신 차리시고 잡을게요. 이 편 하늘의 볕들은 구름 사이사이에서 이제 이상스레 파릇파릇 빛났대. 뭐가요? 볕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 하늘 별들은 이제 구름 사이에서 파릇파릇 빛났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요런 표현법들은 파릇파릇 빛났다 모양이기 때문에 의태어예요. 음성상징어입니다. 의태어, 음성상징어 써주시고. 별들은 구름에 파릇파릇 빛난다. 음성상징어입니다. 그래서 자연물 뭐요? 별이요. 또 다른 구름 더미를 요리조리 해치고 빠져나왔습니다. 달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리조리 해치고 빠져나왔다. 의태어 또 마찬가지로.
의태어. 해치고 빠져나갔다는 새로 몰려 들어오는 새로운 구름더미에 애처롭게도 휘감기곤 했습니다. 뭐가요? 이제 달이 애처롭게 휘감기곤 했대요. 그리고 얘가 마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줘요. 의지가 있고 주체적인 대상으로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달 자체가 의지가 있는 것처럼. 새로 몰려오는 구름더미에 외처롭게 휘감기고 했대요. 집집의 지붕들은 깊숙하고도 싸늘한 빛으로 물들고 대기에는 차가운 물기가 돌았습니다. 표현법 보겠습니다. 지붕들이 깊숙하고도 싸늘한 빛으로 물이 들었대. 싸늘한 빛. 싸늘한 빛. 빛은 무슨 감각으로 알 수 있죠, 우리? 시각. 싸늘한 건 어떻게 알아요? 촉각. 둘 다 같이 사용한 거를 우리 뭐라고 할까요, 우리? 예성이 뭐라고 할까요? 공감각적 심상. 수인이 차가운 물기 무슨 감각으로 알아요? 촉각. 좋습니다. 그래서 다 다양한 감각적인 표현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 무언지 불길한 느낌이 들도록 차단한 정적이 흘렀대. 불길한 느낌 세 번 쳐주시고요. 차단한 정덕도 세 번 쳐주시고. 차단한 정덕이라고 하는 건 차가운 정적이라는 거예요. 조용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들아, 이거 자세히 한번 그냥 살펴봤는데 표현법들 이런 거 외우지 말고 너네들이 지금 내가 한 거대로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알겠죠? 의태어 음성상조 알아요. 직유법 알아요. 허리법 알아요. 하면 괜찮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자. 얘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뭐예요? 어떤 분위기예요? 밝은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조성. 그치? 어두운 분위기 조성.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활용해서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할까? 다 인간물이에요? 자연물이에요? 자연물을 활용해가지고 어두운 분위기 조성해요. 자연물 활용. 그 다음에 또 표현법 자체가 섬세하다라고 맞아요? 표현이 섬세하다? 그치. 섬세한 표현. 묘사 다 맞게 해주세요. 그래서 맨 처음엔 얘들아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 배경을 서술해주는 거야. 별거 없죠? 내용 별거 없어요. 그냥 우울하다, 암울하다 이거야. 철관하는 베란다 위에 앉아있었다라고 해요. 몇 인칭이에요 여러분? 1인칭. 뭐가 나오니까 나가 나오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1인칭 써주시고 1인칭. 그리고 막연한 원시적인 공포감 같은 소심한 느낌에 사로잡혀 무한정 묵묵히 앉아있었대. 봐봐. 막연한 거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인 거고요. 뭐 때문에 무서운 줄 몰라? 원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순수한 공포라는 거야. 알겠죠? 뭔가 변화된 공포가 아니라 뭔가 공포, 소심한 느낌에 사로잡혀서 계속 앉아있었대. 묵묵히 앉아있었대. 굉장히 정적이에요 지금. 동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철은 먼 하늘가에 시선을 준 채 연방 담배를 뻑뻑 피워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철은 문득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대. 표시 제대로 해주시고요. 다음과 같은 얘기. 자, 이제 무엇에서 무엇으로 넘어가냐면 우리 액자형 구조라고 했어요. 제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어요. 맨 첫 번째 외화, 즉 외부 이야기에서
내화로 넘어가는 부분, 내부 이야기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어디가요? 여기서부터.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외화고 여기서부터가 내화겠죠. 예성아, 외부 이야기가 지금 몇 인칭이라고요? 어? 2인칭 있어요, 없어요, 소설에서? 없어요.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도 돼. 1인칭이에요, 1인칭. 그치? 여기 1인칭 시점이에요. 근데 봐봐. 여기에서 내부 이야기는 보자. 나가 없어. 형은 27, 동생은 22살. 이렇게 나와. 그치? 몇 인칭이에요? 내부 이야기는 3인칭, 1인칭 중에 뭐? 3인칭. 이름이 등장하잖아. 그죠? 그리고 인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네요. 인물, 형, 동생. 인물 등장합니다. 형 27살이고 동생 22살이래. 또 형은 둔감했고 위태위태하도록 솔직했고 결국 조금은 모자른 사람이었대. 자, 중요한 거 제시 방법 중에 제가 간접하고 직접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다슬이 요거 직접 제시예요, 간접 제시예요? 직접 제시. 예성 이거 성격이에요, 심리예요? 성격 직접 제시죠. 주인이 기억나요? 직접적 제시가 말하기예요, 보여주기예요? 말하기. 서술자가 말하기. 좋습니다. 요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죠, 이번 요 작품은. 계속 해방 이듬해 38선을 넘어올 때, 어머, 역사적인 배경 나오네요. 해방은 언제? 우리 8.15 광복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1945년 광복이요. 이듬해 38선을 넘어올 때 모두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판에 이제 큰 소리로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는 피난 올 때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볼 수 있고, 모두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판국에 아하, 이게 바로 그 38선이구나 야하 라고 얘기해. 너네 전쟁 났는데 와 이게 38선이네 막 이러고 있어. 뭐예요? 성격 보여주죠. 어떤 성격? 천진난만해요. 순수해요. 그죠? 어린아이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직접적, 간접적 성격 어떻게 제시해요? 간접적 제시죠. 그죠? 천진난만한 성격, 간접 제시. 그냥 이렇게 짧게만 메모합시다. 천진난만하구나. 계속 일해나서 일행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대. 되게 선뜻 겁이 나는 거죠. 아버지는 태도 보세요. 그때도 형을 쥐어박았고요. 형은 엉엉 울었고 어머니도 찌끔찌끔 울었대요. 아버지는 애초부터 이 형을 단념. 그러니까 얘는 포기인 거야. 단념은 아유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근데 엄마는 불쌍해서 이따금씩 찔끔거리고 있었대. 뭐요? 연민. 봐봐. 엄마 왜 불쌍해서 찔끔거리는지 보세요. 형이 맞았죠. 누구한테? 아빠한테 맞았어요. 근데 아우 내 아들 왔네 이러면서 엄마가 찔끔찔끔 운 거야. 불쌍해서. 알겠죠? 평소에 동생에 대한 형으로서의 채모나 위신 같은 것도 전혀 신경 쓰지가 않아서 이미 철들 때부터 형을 대하는 동생의 눈 언저리와 입가엔 쓴웃음이 같은 것이 어려 있었대요. 일단 여기까지. 자, 봐봐요. 형으로서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신경을 안 써가지고 이유가 이거야. 그래서 철들자부터 쓴웃음 같은 것이 어려 있었대.
계속. 그리고 또 하얀 살갗의 여인 얼굴에 이 쓴웃음은 동생의 오연한 성미와도 잘 어울려 있었대.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마지막 부분 표시해 주시면 하얀 살갗의 여인 얼굴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동생이요. 동생의 얼굴에 쓴 웃음이 동생의 오연한, 오만한 성미. 아휴, 또 쪼쪼하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만한 거. 그게 성격이 잘 어울려서 있었대. 뭐가요? 쓴 웃음이.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형한테의 태도가 보이죠? 뭐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탐탁트 안 한다, 무시한다, 그쵸? 무시, 비웃음, 혹은 냉소 맞습니다. 냉소. 설명드릴게요. 일단 쓰시고 신경을 잘 안 쓰고 무시하는 거예요. 특히 냉소, 얘들아. 냉소라고 하는 단어 뜻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차갑게 대하는 거야. 약간 진짜 엄청 대화 안 하는 친형제나 친남매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인 거죠. 나가서 쟤 뭐야 안 척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여기서 하는 거죠. 쓴웃음. 오면한 성미예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는 직접 제시예요, 간접 제시예요, 여러분? 동생에 대한 성격? 오연한 성미. 오연한 뜻 뭐라고요? 오만한 성격이래. 성격 간접 제시, 직접 제시. 직접 제시. 성격 직접만 메모하고 넘어가자. 성격 직접. 얘들아 이거 소설치고 짧아요. 여기 신사고 소설작품 많은데 소설치고 짧아요. 자세히 봐줘야 됩니다. 짧을수록. 봅시다. 계속. 엄마는 형에 대한 아버지의 단념 포기요. 혹은 동생의 이런 무시하는 것이 서러웠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게 나와 있죠, 속마음. 그리고 그러나 형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생의 표정에 구애 없이, 즉 제약이 없이 하루하루가 그저 천안태평이었대. 이것도 직접 아니니 얘들아? 태도가 직접이네요. 그냥 직접 제시. 역사적 사실 나옵니다. 4변 별표. 6.25 전쟁, 한국 전쟁이에요. 6.25 전쟁. 자, 이때쯤에 필기 하나만 하고 갑시다. 이거 역사적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내용 말고요. 이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거 소설이거든요. 거짓말, 허구거든요. 근데 왜 역사적 사실이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왜 역사적 사실을 썼을까요? 무슨 성을 놀리기 위해서? 무슨 성? 이게 중요해요. 봐봐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부산행 영화 있죠? 거기 좀비 나오는 거. 근데 그 좀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KTX 부산행을 배경으로 했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헐 KTX 부산행 저기 열차에서 좀비 나왔는데 우리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상상의 나래도 펼치지만 몰입을 한단 말이에요. 몰입. 우리의 실제 현실이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설이지만 6.25 전쟁이 진짜 일어났고 한국 전쟁이 진짜 일어났으니까 어머 진짜 있었던 일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몰입을 해준다고. 그래서 무슨 성이 높아진다고요? 사실성. 그러면 독자들 몰입을 더 높아지겠죠.
왜 이렇게 피곤해? 뭐였어? 뭐였어? 왜 이렇게 피곤해? 일요일 7시인데 8시다. 벌써 8시 다 되고 있다. 응? 내가 제일 피곤해. 나 아침 10시부터 수업한다고, 일요일날. 내가 제일 피곤해. 나보다 피곤한 사람 없어. 죽을 것 같아. 나 여기 지나가잖아? 내가 제일 일요일에 제일 오래 12시간 수업한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슬프네. 없으니까 지나가잖아? 불쌍한 그 연민의 눈빛, 그 저희 어머니의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나를. 선생님들이 날 12시간 수업을 하고 이러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 하나도 없이 이러면서 거의 엄마가 형에 대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힘내시고. 자, 보세요. 6.25 전쟁 터졌어. 일어나자 형제가 다 군인이 몸이 된 거야. 1951년 가을 6.25 전쟁이 50년에 터졌으니까요. 제각기 북의 포로로 잡혀서 북쪽 후방 쪽으로 가게 되어가지고 둘은 더러 만났습니다. 갑자기 만나버렸어. 포로 가다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우연으로 만난 거야. 자, 여기에서 소설의 특징이 들어가요. 특징 중에 하나, 우연성. 우연적인 전제가 들어간다. 해가 질 무렵 무너진 통천읍 거리에서였다 라고 얘기해요. 통천이 밑줄 지나면 강원도예요. 강원도. 실제 지역 이름인가요? 라고 하면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이렇게 되어 있다가 봐봐. 이렇게 됐잖아. 여러분 여기 경기도가 북한에도 있고요. 강원도에도 북한에 있습니다. 이렇게 반절 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 전쟁 배경으로 하는 문학 작품이 진짜 많은데 이걸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북쪽은 어디야? 38선 기준으로 이쪽이잖아요. 그럼 거기 후방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그럼 전방은 어디가? 여기야 여기. 그럼 우리 남측에서도 후방은 이쪽이고 전방은 여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자애들이 이제 야 최전방 가라 최전방 가라 엄청 추운데 이런데 북한 사람들 보이는데 여기 이런 데 가면요 만안경 하면 이제 북한 사람이 뭐 하는지 보여요. 이런 데가 전방이거든. 이제 후방이고. 그래서 아무튼 북쪽 후방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지역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따로 쓰진 않을게 얘들아. 이해만 하면 돼. 역사적인 시간적인 배경 시대 배경이라고 한다면 사실성 올라가죠. 실제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성. 자, 형은 대뜸 울음보를 터뜨렸대요. 정말 펄렁한 야전 잠바에 맨머리 바람이었고요. 털럭털럭한 군화를 끌고 있었대요. 자, 형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묘사하죠. 외양묘사 써주세요. 외양묘사, 겉모습. 그래서 털럭털럭이라고 한다면 좀 보이지 않아요? 털럭털럭 이렇게 힘없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의태형 거죠. 모습이 보이니까. 음성 상징어고요. 외양묘사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약을 하면 내용 요약하면 얘들아 뭐야? 되게 잘 갖춰 입은 게 아니라 되게 너덜너덜하고 지친 행색이죠. 계속 가볼게요. 동생도 한순간은 흠칫했으나 형은 울음을 터뜨리자 난처한 듯 살그머니 외면을 했대요. 봐봐요. 동생도 흠칫했지만 난처한 사람이 외면했대. 성격 보여주지. 형에 비해선 주제가 조금 깔끔해서 산뜻한 초록색 군작업복 차림이었대요. 얘도 외양묘사네요. 뭐니? 대조지 대조. 차림새 대조돼. 되게 아무렇지 않아 입잖아. 그쵸? 여기서는 꼼꼼히 입잖아요. 그 와중에. 그리고 형 외면했대. 동생이 형 우는데 외면했대요. 뭘 보여줘요? 성격 보여줘요? 심리 보여줘요? 뭐 둘 다 보여주지만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간접으로 보여주죠. 외면한다니까. 성격은 형을 무시하는 성격. 심리는 부끄럽구나, 쪽팔리구나. 요런 심리. 요렇게 해가지고 간접.
10월달 밤이라 깨 선들. 야 10월달 무슨 계절이니? 가을. 좋아요. 가을. 계절적 배경 나와요. 계절. 꽤 선들선들했다. 선선했다 이거야. 시간적인 배경도 나와. 당연히 밤이니까. 자, 멀리 초일의 달 밑에 태백산 줄기가 서늘히 뻗어 있습니다. 여기 강원도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감각적인 이미지로 지금 보여줘요. 태백산 줄기를 묘사할 때 서늘하게 이렇게 뻗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감각적인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감각적 이미지, 섬세한 묘사 다 써주자. 집중해야 돼요. 요거 하고 자소서 문제 풀 건데요. 쉬었다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형은 동생 곁에 누워서 자꾸만 쿨쩍거리기만 했대요. 얘 어때? 완전 애 같지? 그래서 쿨쩍쿨쩍거리기만 했대. 그래서 일행 모두가 잠들어 있을 무렵에 경비병들도 사그러진 불 곁에서 둘러앉아서 잠이 들었대. 하늘 한복판으로 이따금 끼룩끼룩 기러기가 울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썰렁한 우리 가을에서 우리 형이 계속 울고 있는데 지금 이따금씩 끼룩끼룩 밤 기러기가 울면서 지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서늘하게 뻗어 있고. 분위기가 조성이에요. 배경묘사. 일단 배경묘사 써주시고 한쪽에. 배경묘사. 태백산 줄기 서늘하게 뻗어있다고 하고 기러기 울면서 지나가고 있다고 해. 얘들아 지금 이거는 여기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시대적 배경 언제라고요? 6.25 한국전쟁이잖아요. 전쟁의 배경이면 긍정적인 분위기, 밝은 분위기 안 나오죠? 어둡고 쓸쓸하고 암울한 분위기야. 그걸 뭘 통해서? 배경묘사를 통해서 좀 조성하네요. 암울한 어두운 분위기 조성 써주시고. 이것도 감각적인 이미지다. 끼룩끼룩 기러기 울면서 청각적인 거죠. 가봅시다. 중작부분 줄거리에 형은 고향과 가족 생각에 쿨쩍쿨쩍 울면서 넋두리를 하는데요. 동생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라고 하죠. 지금 태도가 이거예요. 사흘.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4일이에요? 3일이에요. 나흘이 4일입니다. 3일째 되던 날부터 형은 경비번에게 얻은 밥 한 덩이를 동생과 나눠 먹고는 한대.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나옵니다. 밥 한 덩이 별표. 밥 한 덩이 별표 쳐주시고. 동생과 나눠 먹는데 형이 동생과 나눠 먹는 이유는 지금 자체가 그 자기만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이기적일 수 있었는데 이거를 다 베풀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여줘. 밥 한 덩이의 역할.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좀만 힘내시고. 밥 한 덩이의 역할. 첫 번째. 누구의 성격을 보여줘요, 여러분?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형. 그렇지. 형이 뭘 보여줄까요, 그러면? 성격, 어떤 성격? 배려심이죠. 형의 배려심 혹은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나눠 먹는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동생이 점점 형한테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거야. 좀 웃긴 게 좀 먹을 거 가지고 좀 마음의 문을 열지. 좀 그러긴 한데
아무튼 밥 한 덩이의 역할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지내면서 동성은 이 형의 인간적인 모습에 마음 열고 형이 울면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게 돼요. 어머나. 지금 태도가 어떻게 돼요? 변해요. 맞죠? 근데 저희 네. 이거 뭐지? 교과서 말고 프린트로 접한대요. 그 전체 중략 부분도? 네. 음. 다 돼 있는. 오케이. 전문으로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다가 함께 울게 되는 거. 태도가 변화되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건데 태도가 성격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게. 일행이 원산에 닫아들자 강원도에요. 계속 올라갑니다. 북의 경비병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중략 부분 줄거리, 즉 전문으로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기에서 동생이 성격 변화가 있는 거지. 성격 태도 변화 써주시고요.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자, 일단 요거 중략 부분 줄거리 넘어가기 전에 설명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물의 유형에 대해서 정규 때도 한 적은 있어요. 인물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쭉 적을 시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인물의 유형에 뭐가 있냐면 전형적인 인물이 있어요. 전형적인 인물. 그 다음에 개성적인 인물이 있어요. 요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착한, 전형적으로 나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전형적으로 착하고 나쁘겠냐고. 두 가지가 뭔가 섞여 있겠죠. 특이하거나.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되게 주인공이에요. 주동적인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걔랑 좀 반대, 대립되는 인물이겠지? 그거가 반동 인물인 거고. 그리고 또 중심 인물, 주인공들. 근데 주인공이 아니에요. 친구들이나 주변 부모님들이야. 그럼 주변 인물이라고 해도 해요. 봐봐. 내용 단어 뜻을 떠올려야 돼. 야, 전형적으로 착해. 굉장히 전형적으로 예쁘더라. 틀에 박힌 거고 얜 틀에 안 박힌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주동하는 거는 우리가 주도하는 리더, 즉 주인공들. 반동은 걔랑 반대되는 거. 얘는 중심, 즉 주인공은 그 주변인 거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자, 평면적인 인물과 입체적인 인물이 있어요. 볼게요. 얘들아, 평면 TV 보면 어떻게 보냐면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가 않아요. 굴곡이 없어. 그래서 평면이라고 하는 건 성격 변화가 없어요. 입체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했다가 굴곡하고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성격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 평면적인 인물과 입체적인 인물 중에 우리 성격이 변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여기서? 동생이라고요. 동생이 무슨 적인 인물이라고? 입체적 인물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인물의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거, 개성적인 거, 틀에 박혔다 안 박혔다 이런 것들 간단하게만 메모합시다. 선과 악이 있는 거고요. 주동이라고 하는 거는 작가의 가치관 대변해주고 반대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 그 다음에 주변 인물. 평면은 성격 변화 없고 있고. 메모해줄게요. 쓰면서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문제 풀 때 어떤 얘기인지.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고.
이해하면서 쓰세요. 문학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물의 유형은 시험 문제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알아두고 특히나 여기에서는 평면적인 인물, 입체적인 인물의 구분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형은 평면적인 인물이고 이 동생은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동생은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형은 성격 변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고 착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얘들아, 밥덩이 누가 줬어요, 여러분? 밥덩이? 응? 경비병, 맞아. 경비병이 그래도 좀 착하지. 같은 사람이니까, 그치? 근데 일행이 원산에 다 다른데 북의 경비병이 모두 바뀌었대잖아. 그러니까 뭔가 처지가 바뀌는 것을 또 암시해주죠, 여러분. 그지? 그래서 착한 경비병들이 어디 가고 또 왜 어떤 사람들로 바뀌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이날 밤에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대요. 감시가 엄해졌어요. 왜? 경비병들이 변경돼가지고 경비병들 교체 써주시고요. 바깥은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대요.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아야 눈이 내린다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얘들아 아까 중력 부분 이전에 줄거리에서 뭐였냐면요 그 10월 달이라고 했어요. 우리 가을이었죠? 얘는 지금 계절적 배경 바뀌었죠? 뭐요? 첫눈이니까 우리 가을에서 겨울로 됐습니다. 계절의 변화 있어요. 야 눈이 내린다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대사 어때요? 이런 대사 형이 뭘 보여줘 얘들아? 심리는 신난 거고 성격은 천진난만해. 이걸 직접 보여줘 간접 보여줘? 직접 보여줘 간접 보여줘? 간접적 제시 직접 제시 간접 제시죠. 행동 말이니까요. 간접적 제시.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가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자 소리처럼 짓거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감시가 심한 경비병으로 이제 교체를 한 거죠. 저 오빠 저기 에이 모두 잠만 자고 있네. 허리를 쿡쿡 찌르기만 하면서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어느새 양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뭐의 흐름대로 나타나냐면 공간의 흐름이에요. 그죠? 우리 강원도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기억나요? 맞아. 여기 앞부분에서요. 우리 북쪽 후방인 우리 통천에서 만났었어요. 그리고 또 중량 부분 줄거리에서는 어디 있었죠? 어디 있었죠? 기억나요? 어머 너무 넘어갔네. 원산. 어디였지? 원산. 그죠? 공간의 이동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양덕에다가 공간의 이동 써주시고 그래서 동천 원산 양덕 지났대요. 그래서 하루하루는 수월이도 저물어갔고요. 하늘은 변화없이 푸르렀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산도 들판도 눈에 덮어 있었고요.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눈에 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여러 있곤 했었습니다. 날로 풀이 죽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볼게요. 여기에서는요 수월이도 저물어갔고 즉 시간의 흐름 나오고요. 자연 그대로에 변했어요. 자연 그대로에 변했어요. 그대로
변함없이 라고 나오네요.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이네. 그치, 여기 부분만 물어보면 변함없네요. 그리고 왜 형의 얼굴은 경비병을 왜 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 왜 부러워해요? 뭘 부러워한 거야? 겨울 복장 부러워한 거야. 그러니까 순수하고 조금 때묻지 않은 걸 더 보여주죠. 왜요? 전쟁에 지금 죽을 상황에 놓였는데도 선망에 부러워하는 거 보여주니까 천진한 성격, 천진남만 써줄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어 있을 무렵에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가 입을 대고 이쯤에 와서 늘 그렇듯 변나게 가라앉을 목소리로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마음이 꽤 좋았었어. 그 새끼가 누굴까요? 마음이 좋았던 경비병 맞습니다. 밥덩이 준 경비병이죠.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 너도 알잖니. 그래서 염증이 있는데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지? 아니면 이렇게 가로로 묶어줄까? 하고는 해주기 웃었대요. 동생은 놀라서 돌아봤대. 여든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이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끌어안으면서 칠성아, 야, 흠석은 춥다. 즉 동생 이름 나오죠, 칠성이.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표시한 거요. 중요한데 결론은 형이 죽잖아요, 여기서. 비극적 결말이거든요. 형이 죽는데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극적인 결말을 툭툭 암시해 주는 거예요. 떡밥 던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비극적 결말 암시 써주시고, 얘들아, 드러나 있지 않은 거를 암시해 주는 거를 우리 문학 용어로 뭐라고 하죠? 복선이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복선. 쓸쓸하게 웃으면서래요. 그러니까 감정 묻어있고, 그리고 어깨 끌어안으면서 라고 하는 것도 애정이 느껴져 있어요. 맞죠? 애정. 뭐 이런 거 외우면 필요 없고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돼. 자, 계속 이야 저 말이다. 엄마 날 늘 불쌍히 여겨댔다잉. 야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복선 체크 묶어주시고 복선. 왜 말 없을까? 왜 말을 줄임표일까요?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대요. 뭐예요? 슬픈 거예요. 태도 변화됐죠? 성격 변화됐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민, 슬픔, 감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 변화. 앞이랑 달라요. 여러분 이거 무슨적 인물이라고요, 동생? 입체적 인물 꼭 알아두세요. 까먹지 말고. 형은 벼랑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동생의 얼굴을 멀끔히 마주 쳐다보니까 왜 우니 왜 울어? 왜 어디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 당황해요. 그래서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대요. 제 편이라고 하는 건 형도 눈물이 터진 거죠. 동생 우니까.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대요. 혼자 소리도 풀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선이고요. 혼자 소리도 풀이 없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 평소와 다른 모습. 계속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서도
아유, 이젠 좀 그만 걷지덜. 무단히 걸었구만서도. 라고 해요. 다리가 아프니까, 담증 내놨으니까. 지금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좀 그만 좀 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의 힐급 견눈질에 모였습니다. 눈치 보는 거죠. 경비병들은 물론 아른 채도 안 했습니다. 바뀐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사람이 아픈데 아른 채도 안 했잖아요. 밑줄 한 번만 치고 넘어갈게요. 뒤에서 정리할게요.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서 쓸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칠성아, 너 집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하곤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벌쩍 웃으면서 계속 이어서 헤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니? 네가 집에 갈 땐 나도 갈 텐데 안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에 동생을 끌어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바깥은 바람이 세었고요. 거정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어서 닫히곤 했습니다. 자, 봐봐. 여러분 패턴 파악하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작가가, 집중하세요. 작가가 얘가 지금 계속 배경 묘사를 엄청나게 자주 해요. 맞죠? 이야기를 막 끌고 가다가도 계속 자연물, 배경 이런 거 등장시킨단 말이야. 이것도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섬세하게 묘사하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보면 바람 쐈고 어때요? 분위기가 쓸쓸하죠. 분위기 쓸쓸한 거. 그리고 거정물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어서 닫히곤 했대.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높인 초라한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어났대. 그래서 요것도 배경묘사 써주시고요. 배경 삼세모사. 당연히 감각적인 묘사지. 소리니까. 눈 덮인 초라한 들판, 아득히 뻗었다. 시각적인 이미지. 이런 거 뭐라고요? 분위기 조성. 형은 또 벌컥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왜 우니? 왜? 이러면서 제 편에서 더더 울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계속 비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정리할 테지만 경비병이 사람이 아프다는데 아른 척도 안 하잖아요. 요런 것들은 뭐냐면 지금 어떤 상황? 전쟁 상황이죠. 그래서 전쟁이 사람들의 본성, 순수한 본성을 다 망가뜨린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작가는. 알겠니? 전쟁이 사람을 망친다고. 인간성을 파괴한다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며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욱 절뚝거렸습니다. 그래서 행렬 속에 서서 별로 혼자 소리를 짓거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복선이고요. 그 다음에 평소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평소에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러운 낯색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평소와 다른 모습이 계속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둘레를 이제 두리번거리면서도 경비병의 눈치를 흘끔거리만 했습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가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짓거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평소와 다른 모습. 그러나 먼 게 짖는 소리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얘들아, 이거 봐봐요. 먼 게 짖는 소리 같은 거에서 흠칫흠칫 놀란대요. 여기 형의 성격 보여줘요. 간접적으로. 무슨 성격이니? 어떤 성격이야 얘? 뭐가 많아? 겁이 많아. 맞아. 겁이 많은 써주시고. 그래서 간접 제시죠. 당연히 행동이니까. 틀리지 마세요. 간접, 직접 제시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간접적 제시, 직접적 제시. 계속 동생은 또 참다 못해 눈물 흘려요. 계속. 그러나 형은 왜 오냐고 화를 내고 오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완전 달라졌어. 동생은 이러한 형이 서러워서 더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바깥에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한방눈 동그라미 별표.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는 거. 겨울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한방눈 내리는 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계속 가볼게요.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가 입을 댔습니다. 너 무슨 일이 생겨도 날 형이라고 그러지 마. 안색하지 마. 여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숙성이.
같은 억양이었대. 울지도 말고 모른 척만 해. 꼭 동생은 일부러 큰 소리로 야 눈이 내린다. 형이 짓거리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한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형은 꾹하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안타까워서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귀에다가 대고 형아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는 영기슭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꾹 찌르고는 걷던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요. 그리고 계속 형의 걸음걸이를 주위에 보아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정을 휘둘러 쏘았다. 자 형의 죽음 써주시고 형의 죽음 걸렸습니다. 그러면 한방눈의 역할이요. 일단 무슨 배경 알 수 있어요? 시간, 계절적 배경 알 수 있죠? 배경 소재고 그 다음에 계절 알 수 있고 얘들아 눈 내리는 날 어떻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형이 죽었어. 이튿날 한방눈이 내리던 때 그러면 뭘 부각한다고요? 비극성을 부각한다고. 그래서 형의 죽음 비극성 부각. 그 다음에 당연히 배경 묘사니까 계속 선생님이 언급했던 배경 묘사를 통한 분위기 조성도 맞겠죠. 분위기 조성. 그래서 이게 바로 한방눈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놔두시고 봐봐요 여러분, 세부적으로 놓친 부분 있는 거 볼게요. 자, 눈이 내린다 라고 해서 역할이 바뀌었죠. 형하고 동생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왜요? 모른 척 하려고요. 그리고요 또 봐봐, 어디갔어? 형이 왜 허벅지를 쿡 찌르고 걷던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을까? 왜 찔렀을까요? 어떤 의도야 얘들아? 자기 모른 척 하라고. 모른 척 하라고. 야, 나 안 척하지 마 하고 이렇게 털썩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아는 척 하지 말라는 신호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죠? 애정. 나발총을 휘둘렀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기 전에 또 하나 한번 정리할게요. 계속 제가 앞에서 대화를 살펴보니까 얘네들의 대화 중에 제일 많은 게 또 그거다. 우리 점점점점점점 그거란 말이지. 맞죠? 요거를 우리 뭐라고 하죠? 점점점점점 이런 거다. 뭐라고요? 말줄임표라고요. 말줄임표. 말줄임표가 소설이나 시에서 나오면 어떤 역할, 어떤 효과가 따라오냐면요. 말줄임표의 효과, 역할.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얘들아? 말줄임표. 여기에. 일단, 여운 남긴다. 맞아요? 여운. 그 다음에. 봐봐, 막 이래. 야, 있잖아. 걔 진짜 장난 아니더라. 막, 어제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점점점점 이러면, 우리가 궁금하기도 하지만요. 상상하잖아. 우리가 멋대로. 그죠? 어제 뭐 했지? 설마.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말줄임표 같은 경우는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올려주게 해요. 상상하게 해요. 상상력. 그래서 말줄임표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하고 문제 풀자. 며칠을 더 살겠다고 뻐득대길 이러면서 봐봐. 사람 죽여놓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얘들아. 이게 가장 좀 중요해요, 내용적으로는요. 왜냐면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즉 뭐가 안 좋다라는 거야. 뭘 비판적으로 보는 거야? 전쟁. 전쟁 때문에 인간성이 이렇게 됐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전쟁 때문에.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순수한 인간성 상실. 그러니까 전쟁의 참혹함. 폭력성. 보여주자. 계속 가볼게요. 자, 철의 이야기란 대강 이러했다. 자, 다시 액자로 돌아왔어요. 겉의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한 다음에 내화 써주시고, 여기선 다시 내화에서 외화로 돌아왔다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철의 이야기란 대강 이러했다. 철의 이야기가 바로 형제 이야기. 내화겠죠. 철의 이야기가. 자, 여름 날씨란 변덕도 심합니다. 자, 맨 처음에 시원한 여름날 밤이었다라고 해서 첫 번째 겉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맞죠? 그래서 계절이 기준점이다. 여름으로 이제 다시 마무리가 돼. 변덕도 심합니다. 금세 한소기나기가 쏟아질 것 같던 서편 하늘의 구름이 어느새 씻은 듯이 없어졌고요. 온 하늘에는 볕들만 새파랗게 깔려있고 초일의 달이 한복판에 허전히 걸려있습니다. 바람은 싱싱 더욱게 세차게 불고 집집의 지붕들은 깊숙하고 싸늘한 빛으로 물들고 땅 위에는 차단한 정적이 흘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아까처럼 계속 배경묘사 하잖아요.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어때요? 내화를 기준점으로 처음과 끝이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외화의 시작과 빛을 써주시고요. 외화 시작과 빛을. 그래서 구름에 없어졌고 하늘에 별만 새파랗게 깔려있고 달이 한복판에 허전히 걸려있고 바람은 세게 불고 싸늘한 빛으로 물들고 땅 위는 차도 정적이 열렸다. 자연물을 통해서 또 배경묘사 앞부분하고 동일하게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뒷부분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아예 전문으로 수업을 하니까 요런 거 세부적으로 일단 우선 볼게요. 철은 나에게 형제 중에 누가 더 둔감했는지 물은 후에 나에게 동생이 만포진의 수용소에 있다가 포로 교환 때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릴 적 이름이 칠성이었음. 즉 외화의 나가 누구요? 동생이었다는 거지.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삶은 옳은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자,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을 때 외화의 이야기 요건 안 써도 돼요. 이해만 하세요. 사진의 이야기 내화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여기에 서술자가 누구라고? 나지. 누구랑 나의 이야기야? 등장인물이 누구야? 누구랑 누구랑 얘기해? 철이. 사진은, 즉 내화는 누구랑 누구랑 이야기? 형과 동생. 동생 이름이 뭐라고? 칠성. 근데 결과적으로 누구라고? 형은 죽고 철이가 동생이라고.
어릴 적 이름이 칠성이었고 지금은 철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오케이? 얘가 얘였다는 거지. 철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마지막에. 이야기를 듣고 충격 먹고 나는 올바르게 살았나?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았나? 내가 순수하게 살았나? 라고 되돌아본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구조야. 나상이 나오는 이유는 액자식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효과인지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물의 특성 파악해 보면서 문제 풀 건데요. 중요한 거 소설의 인물의 특성.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격 정리해 봅시다. 형 어떤 성격이에요? 뭐가 단어 떠올라 줘야 돼? 천진하고 순박하고 솔직하고 어린아이 같고 요 정도 쓸게요. 동생, 즉 칠성이는 어떤 역할을 어떤 성격이었죠? 처음엔 굉장히 그 본문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 오연한 성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냉소적인 태도였다가 바뀌었죠. 성격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격 변화가 있었어요. 성격 변화가 있었다. 형을 이해하게 되었다 라는 거죠. 형을 이해하게 되었다. 특성은 작품의 제목인 나상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나왔어요. 자, 나상은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사전적 의미가 뭐고? 벌거벗은 모습, 벗은 모습이야. 그러면 순수한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랑 순수한 누구랑 관련이 있어? 형이지. 이유는 순수한 본연성이 있으니까. 순수한 본성을 간직하니까요. 인물하고 상황을 초점을 할 때 다음 장면에서 형상화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보시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형의 배려 나오죠. 아는 척하지 말라. 그리고 따발총 흔들리고 며칠을 살겠다고 덧버릇대 이러고 보는 거니까 뭐의 참혹함을 보여준다고 얘들아? 계속 전쟁의 참혹함. 전쟁의 참혹함인데 조금 더 풀어쓸게요. 전쟁은 뭘 망친다가 여기 소설의 주제야. 본성, 인간의 순수한 본성을 망친다라는 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전쟁이 인간의 순수한 본연 모습을 망친 이라는 거죠. 별표 3번 별표 완전 중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나온다고 하는 거였어요. 자, 외부 이야기 나와 철에 대하 라고 했어요. 내부 이야기는 형과 동생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데, 자, 얘는 몇 인치 시점이라고요? 나야가 서술하는 1인칭 시점이고, 그 다음에 얘는 3인칭. 내 속마음까지 아는 거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요.
이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액자 구조를 취하지 않고 만약에 1인칭으로 서서 전개한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보자. 자, 가만히 있고 멀쩡히 있는 소설 있잖아요. 그걸 자꾸 시점을 바꾸는 문제들이 요즘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철이 뭐 나로 등장하던가 아니면 동생을 나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점이 다르겠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좋은 점을 먼저 씁시다. 1인칭을 해버리면 뭐가 좋아? 얘들아? 내면을 더 자세히 설명해? 아니면 못 설명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죠. 자신의 감정이니까요. 맞나요? 그러니까 인물을 섬세하게 내면 섬세하게 소개하지만 자 1인칭이야. 사람 살다가 보면 다 1인칭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포커스를 못 맞추게 돼? 남을. 그러니까 얘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다시 말하면 봐봐. 처음부터 끝까지 이 형과 동생 이야기에서 동생이 나였다면, 소설자였다면 동생의 포커스만 맞췄겠죠. 형이 형보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 한 인물에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게 1인칭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1인칭으로 전개하면 첫 번째 부분은 뭐라고요? 인물, 내면 심리, 섬세하게 묘사를 할 수 있고요. 더욱더. 근데 두 번째는 다양하게 주목하지 못함. 인물들을 못함. 인물들을 못 봄. 이거죠. 계속 외부 이야기 결말에 대한 처리한 말입니다. 액자식 구조가 작품의 주제의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미쳤다, 뭔다라고 하는 거면 자, 여기 못 나온 부분이에요. 프린트로 나중에 볼 테지만 같이 가볼게요. 자, 넌 어떻게 생각하니? 형이라는 사람의 그 모질함이라든가 둔감이라는 것을 결국 형의 그 둔감이라는 건 어떤 표준에 대한 의례적인 몸짓이라는가 아니면 상냥스러움, 소위 상대편의 눈치 적응하고 또한 냉연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 아까 냉소랑 비슷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핍,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아니겠느냐 말이다. 그러나 동생은 그렇지가 않았어. 그 표준에 의거해서 생활을 다루어 나가는 마음이 긴장을 늘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정한 표준의 울타리 속에서 민감하다는 거, 우환하다는 거, 교양이 높다는 거, 앞말이 촉망된다는 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대. 역시 아버지란 사람도 이런 표준에 의해서 큰 아들을 단념했었고, 큰 아들이 누구야? 형. 어머니는 큰아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있었던 거지. 그러나 포로로 잡힌 그들 형들 중에 더 누가 둔감하겠냐고, 뭐겠냐? 형이야 동생이야? 그 둔감이란 뜻이 어떻게부터 되냐? 누가 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내용은 외부 이야기다 얘들아. 나랑 철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나랑 동생의 이야기라고. 동생이 자기가, 즉 철이 자기가 칠성이 아닌 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야, 넌 동생이 더 둔감해? 아니면 형이 더 둔감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형은 둔감이라는 것에서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즉 눈치껏 적응하고 뭔가 어느 정도 무시하고 동생처럼 할 수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요, 동생은 그렇지가 않고 현실적이었단 말이에요. 긴장을 늘 잃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라는 사람도 큰아들은 포기했고 엄마는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형제 중에 누가 더 둔감하겠냐고 보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실질적으로 얘들아, 이게 진짜 형을 깔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죠. 맞죠? 야, 형 진짜 둔감하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이게 아니라, 와, 동생이 뭐요? 너무 뒤늦게 하는 거야. 둔감하다는 건 얘들아 민감하고 반대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애정을 표하고 배려를 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둔감했다 이거예요. 자기 반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 형 어릴 때 이러면 칠성이었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정리를 하면요. 진정 둔감한 인물은 동생이었다. 네. 마음을 늦게 이해해서 그래서 형 자체가 이제 나상의 주제랑 결합되는, 제목의 의미랑 결합되는 사람이었다 라는 거고요. 얘들아, 계속 문제랑 여기 단원 자체에서 강조하는 게 계속 뭐라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언급을 하지만 봐봐, 이때의 주제 내용이 뭐냐면 순수한 인간성을 전쟁이 망친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전쟁의 폭력성, 인간의 순수성을 막 망쳐. 이게 주제야. 근데 형식이 뭐야? 이거 구조 무슨 구조라고? 여러분? 액자식 구성이라고. 그러니까 액자식 구성이 얘를 더 강조시킬 수 있다는 거야, 주제를. 그러니까 이 단원의 주제는 뭐예요? 둘 다 중요해서 서로 영향관계, 유기적인 연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오케이? 조금 더 어렵게 되잖아, 얘들아. 봐봐. 요게 보기로 출제가 돼. 이런 내용이. 여기에 주제 내용이 유기적이 메인이에요. 근데 문제를 풀다가 보면요, 유기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러면서 선택지 5개가 다 나와. 근데 선택지 5개가 다 맞는 얘기가 나올 거야. 근데 그 의도는 뭐냐면 내용하고 형식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거, 서로 연결고리가 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유기적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다른 선택지들은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정답이 아닌 것들은 1인칭 혹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형식에서만 건드려. 근데 맞는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형식만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안 돼요. 오케이? 액자식 구성으로 주제를 강조한다. 이러면 골라줘야 돼요. 오케이? 아니면 형의 성격은 순수한 본연의 성격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내용만 초점 맞추기 때문에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단원의 핵심은 뭐라고? 유기적, 연결적이라는 거야. 쉬었다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피드백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할 국어 대가리의 그 갈래를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좀 쉬어서, 자,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국어 대가리 같은 경우는 극이라고 하는 갈래예요. 그래서 이강백이 진짜로 너무 많은 극을 썼단 말이에요. 극 작가거든요, 유명한. 그래서 갈래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극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일단 우리 국어 대가리에는 희곡이라고 하는 연극 대본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 설명 듣고 3시간 줄게요. 그 국어 대가리 한쪽에 오른쪽에다 뭐 써주시면 돼, 빈 공간에다가. 자, 희곡 연극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대본으로 할 때 시나리오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화나 뭐 드라마나 아니면 그 디즈니처럼 애니메이션 있죠?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다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뭐 인형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통 탈춤, 그것도 이제 희극에 속해서 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희극이랑 희곡인데, 극은 이만큼의 갈래에서 여기 얘네들을 다 포함하는 애들이거든요. 요 갈래에 집중해주세요. 희극이라고 하는 건 기쁠 희자 써가지고 즐거운 극이고요, 내용 자체가. 그리고
비극은 뭐겠어 얘들아? 슬픈 거겠죠. 그래서 비극적 결말 뭐 이러잖아요. 이게 희극하고 비극이 그 주제 내용에 관해서 기쁘냐 아니면 슬프냐 어두운 얘기를 다느냐 요거고 이번에 배울 거는 희곡이거든 얘들아. 희곡은 연극 대본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카메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어디서 뭐만 있으면 돼요? 무대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대의 상연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은 얘들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따로 뭘 하거나 재창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희곡 같은 경우는 무대 상연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서술자는 절대 없고요. 극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서술자는 절대 없고요. 그건 소설이에요. 서술자 없고 무대 상연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사나 해설이나 지문이 있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3대 요소 대사나 해설이나 지시문이 있어줘야 돼요. 이걸 줄여서 지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3요소 그게. 대사는 여러분 아시죠? 인물이요. 인물의 말이요. 근데 해설은 뭐냐? 해설이 선생님 서술자 아니에요? 근데 절대 아니고요. 해설은 맨 앞에 장소는 어디, 등장인물 누구, 뭐뭐뭐뭐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해설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지시문, 지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화를 내며 예를 들어 화를 내며 야 임마 이건 대사고 가로 안에 있는 건 지시문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지시문이라고 한다는 거는 행동을 지시할 수 있고 행동 아니면 표정이나 억양 등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들한테 지시를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작가가 야 표정 이렇게 해, 말투 이렇게 해, 따지듯이 해, 뭐 아니면 걸으면서 해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알겠니? 그리고 그 작가가 연출가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편집자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슬픈 음악이 나오며 요런 것들도 연출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대 연출. 그래서 무대 연출 지시문이 있고요. 배우한테 하는 행동 지시문이 있습니다. 알겠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돼요. 감이 조금 안 올 텐데 시험 문제에서는 비교하면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비교하면서. 그래서 비교하면서는 희곡, 시나리오, 그 다음에 소설 이렇게 세 가지 갈래를 비교해요. 신사고에서는 특히 왜냐면 현대시가 있고 얘들아 고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나상 방금 배웠잖아요. 현대 소설 있죠. 그리고 북어대가리 같은 경우는 희곡이에요. 그래서 이 갈래에 대한 차이점을 엄청나게 물어봐요. 일단 소설 같은 경우 서술자 있어 없어 얘들아? 서술자 있죠. 얘는 없고 그치? 얘는 서술자 말하는 이가 있어. 전달이 있고 서술자가 여기 없단 말이야. 먼저 이해하고 쓸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던 제시 방법이 두 개 있죠. 무슨 제시 무슨 제시? 여러분?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그러면 얘네들은 서술자가 없으니까 무슨 제시가 없을까? 무슨 제시가 없을까? 맞아. 서술자의 설명은 없겠지. 그래서 직접 제시가 없어. 그럼 인물의 말과 행동은 있잖아요. 대사랑 행동은 있네요. 그래서 무슨 제시만 때 얘들아? 간접 제시. 근데 서술자 없으니까 간접 제시보다는 보여주기 방식이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서술자가 있으니까 직접 제시, 간접 제시가 있고요. 얘는 보여주기, 간접적 제시밖에 없습니다. 보여주기 방식. 알겠죠? 그래서 핵심은 일단 서술자가 있고 없고 골라주시면 안 되고요. 서술자 있다고 골라주시면 안 되고요. 얘는 보여주기 방식, 얘는 지적, 간접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얘네들은 과거형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과거형 쓸 수 없어요. 왜냐면 봐봐.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데 밥을 먹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줘?
맞죠? 밥을 먹는다. 아니면은 밥을 먹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돌려서 트름을 한다든지 배불러 라는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즉 결론은 뭐야? 현재형밖에 못 사용한다는 거야. 계속 지금 보여줘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깜짝이야. 현재형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예요. 현재형 시제. 얘는 뭐라고? 과거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국하고 시나리오랑 소설하고 비교를 해주면 작품, 여러분 해리포터 알아요? 해리포터? 해리포터 영화 봤어요? 영화 봤어요? 근데 안 봐도 어떤 내용은 알죠? 마법사 애들, 그치? 판타지야. 봐봐, 생각을 해보자. 걔가 원작이 소설이야. 해리포터는 그냥 완전 자유롭게 책으로 썼단 말이에요. 맞죠? 막 퀴디치 경기하고 막 빗자루 날라다니고 지팡이 막 발사하고 막 난리 났어. 이거 소설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시나리오 영화가 있어요. 그지? 그러면 영화를 제작하려면 CG가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근데 또 표현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너희 생각해봐. 해리포터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한대. 배우들이라고. 이렇게 너네가 연출가야.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하지 않니? 어떻게 와이어를 달며 이거 지팡이는 또 어떻게 연출을 하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게 차이점이거든. 시나리오나 소설은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방해 요소가 없어. CG 하면 되고요. 글로만 짓거리면 되고요. 그죠? 근데 얘는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막 소품도 제약이 있고 시간도 제약이 있고 공연도 제약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일단 서술자 있고 없고 차이, 그 다음에 현재형 시제. 근데 모든 시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과거형 시제가 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얘는 제약이 없다는 거. 이것도 써줄게요. 그리고 얘는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단위가요, 여러분. 소설은 몇 단 구성인지 기억나요, 여러분? 몇 단?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구성 단위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 시나리오는 우리 그 감독들이 드라마나 이런 거 하면 메이킹 영상 이런 거 보면 컷! 막 이래요. 그게 단위예요. 컷! 그리고 장면이에요. 컷, 장면. 희곡은 뭐냐면 그 대학로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예술의 전당 같은 데 가면 이제 옛날 극은 이제 요즘엔 조명이 딱 꺼지지만 옛날 극은 커튼이 싹 오면서 아니면 이제 학교 교문 같은 거 애들이 이렇게 커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막이랑 장이에요. 줄여서 막장인데 그런 막장 소설 이런 게 아니라 1막 1장 이렇게 해가지고 1막 막 이렇게 그리고 막이 열린다 하면서 구성 단위가 막과 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리해드리면 얘들아, 제약이 많은 건 셋 중에 뭐라고요? 제약이 많다, 방해 요소가 많다, 생각할 게 많은 게 뭐라고? 희곡. 생각할 게 많다. 해리포터 공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막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희곡. 오케이? 여러분 알겠나요? 그래서 자, 얘는 세 번째는 써드리면 희곡은 여기 구성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에요. 보이니? 이거 부러져가지고 잠깐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얘들아, 제약이 무슨 말이라고요? 방해, 장애물. 이게 많다, 적다? 많다. 그치? 많고. 얘는 적은 편이고.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구성 단위는 얘는 막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컷, 즉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구성 단위라기보다는 구조 자체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다 라는 거.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쓸 공간 구성해가지고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극은 이런 것들이 있고 희곡의 전체적인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써줄게요. 뭐 어디에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신데 적으세요. 적으면서 외워주세요. 모르는 거 필기하다가 모르는 거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습서는 숙제가 없으니까 무거우니까요. 여기다가 두고 가셔도 됩니다. 여기 그 이름 써줄게요. 자습서 앞에. 네, 이름 써줄게요.
저기 등장인물하고 인물 구조만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숙제 공지하고. 자, 부분 보시면 앞부분 줄거리에서 여기 그 등장인물만 설명을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왼쪽만 할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에서 얘기는요, 2명 창고지기인 자앙하고 기임이 있다? 얘가 이름인데 생각하면 성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장씨, 김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늘려가지고 자앙, 기임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자,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온 상자들을 내리고 창고에서 보관된 상자를 트럭을 싣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상하차를 하는데요.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앙과 달리 기임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면서 자앙의 상실함을 못 막겠다고 생각해. 얘들아, 갈등을 일으켜. 얘랑 성격이 비슷해? 달라? 달라. 자앙이 굉장히 꼼꼼하고요. 기임은 완전 좀 대충대충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기임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운전수 딸인 다링하고 만남에 열중하고요. 창고를 나가고 싶어하는 기임은 우리 다링의 그 부치김에서 상자 하나를 바꿔서 트럭에 실어요. 이게 사건이거든요. 뒤늦게 알아챈 자앙은 엄청 꼼꼼한 애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잘못 지나간 산자번호 확인하고 산자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즉 인정하는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자, 일단 여기에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현대사회 사람들이, 너네 그거 영화 아니? 찰리 채플린이 등장하는 모던 타임즈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건데, 그 현대사회를 까는 거야. 그게 우스꽝스럽게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공장을 막 해. 공장에서 맨날 계속 일을 하는 거야. 벤치를 조이는 일을.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의미하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가서도 막 이러고 다녀요. 이거거든요. 여기서 까는 건 그거야. 얘네가 택배 상하차를 계속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도 몰라. 그냥 무의미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지. 현대인들도 막 하다가 이거 내가 왜 하지? 막 하고 있어. 그걸 까는 겁니다. 알겠죠? 비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구체적인 이름보다는요, 뭐요? 자앙, 기임이라는 성씨로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고. 왜? 야, 요거 너네 현대인의 모습 같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작가의 의도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트럭 운전사, 그 다음에 달인. 그래서 이 기임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 이 트럭 운전사 딸 다린이랑 약간 러브라인이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자앙은 엄청나게 꼼꼼한 성격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상징성은 오늘 이해만 하세요. 얘는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스타일인 거고요. 얘는 주체적으로 저항하는 스타일인데, 그렇다고 내가 왜 해야 되지? 본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회피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자앙이라고 하는 애는 굉장한 수능적인 인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그 자앙과 기임의 성격이 대조되는 부분, 그리고 다링의 만남에 열중해서 그 사건을 일부러 바꾼 인물. 왜 까냐면요, 얘들아. 이 열심히 하는데 왜 까지? 그 박스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얘네가 무슨 일 하는지도 지네들도 스스로 몰라. 폭탄이 안에 들었는지도, 뭐 맛있는 게 들어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비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적어야 되는 부분들은요, 여러분, 이 북어 대가리의 제목인데요, 이게 본문에 나와요. 이제 얘네 둘이 룸메이트란 말이야, 자앙하고 기임이. 근데 지금 다리가 눈 맞아가지고 기임이 나가려고 하잖아. 근데 이제 그 자앙이 약간 좀 스윗하게, 약간 전남친처럼 다링한테 이거 북어 대가리 기임 술 자주 먹으니까 북어 꼭 끓여줘 이러면서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또 북어 대가리를 보면서 자신의 삶과 좀 비슷하다. 즉 북어 대가리는 되게 텅 비어있거든, 얘들아. 생선 보면. 그래서 텅 비어있고 맹목적으로 일하는, 그냥 따지지 않고 주체적으로 일하지 않고 맹목적이고 수동적으로 노동하는 현대인들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 하나만 메모하고 가볼게요.
메모할게요.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평가 문제집 못 사신 분 꼭 사시고요. 평가 문제집은 나상 범위 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신 문제집 검은색 있어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요. 그거는 나상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했던 석영별곡하고 산수유나무 열매, 산수유나무 농사 그거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적어드릴게요. 2에서 16페이지, 그 다음에 88에서 94. 그리고 지난주에 못한, 지난주 숙제 못한 친구 마저 다 해주시고요. 고치기 혹은 풀기. 지난주 숙제 카톡 올려보면 있습니다.